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서용원 SK증권 이천 PB센터 차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탈하시죠? 힘들었어요. 시장이 좀 무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폭염도 폭염인데 시장이 연이틀 급락을 하니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왜 이런 겁니까? 차장님, 이유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반등하는 흐름이어서 어저께 상당히 힘들었다가 그래도 죽으라 법은 없구나 라는 반등을 좀 확인을 하다가 10시 반쯤 전후로 해서 갑자기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기대감이 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론 컨콜에서도 봤듯이 물론 그 이후로 마이크론이 뭐 올라간 건 아니지만 마이크론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LTA가 확실히 됐다. 좀 자세히 공개했죠. 그렇죠. 자세히 공개가 됐고 뭐 이러한 거에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한다라면 하이닉스가 이제 ADR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스탠스에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마이크론보다 더한 자세한 것을 공개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LTA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그냥 10개의 기업들과 좀 체결했다라는 정도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것이 좀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네. 처음에 사실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이 먼저 나왔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주주 환원 얘기에 있어서 뭐 어떠한 얘기가 코멘트가 없다 보니까 뭐 준비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한편으로는 뭐 ADR 상장하면 뭐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카더라가 있긴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시장의 하락이 레버리지 때문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뭐 역동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시간이. 그러면서 뭔지는 정확하게 둘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당국 정책자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이 좀 불안을 더 야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쭉 하락이 나오면서 저는 오늘 사실 방송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대매매 체크하느라고 거의 뭐 자리를 못 떴습니다. 그리고 반대매매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담보 비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제까지 이제 2회차 담보 부족이 다 이제 나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반등을 하니까 140%를 겨우겨우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100% 초반대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보 부족 금액이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 따라 전화를 해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현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뭐냐면 담보 부족이 떠가지고 신용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그럼 매도를 하면 손실이 나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미수가 나요. 그래서 지금 미수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주식을 또 팔아줘야 되는데 현금 주식 팔면 거의 남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 이틀에 연명을 했지만 지금 이거를 제가 4시까지 하다가 지금 왔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용 담보 부족도 참 많았습니다만 오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담보 부족이 나면 반대매매 나가게 냅두는 PB들은 없거든요. 그럼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는 순간이 한 2시쯤 요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2시라는 게 그거.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투매 물량도 있고 시장 뭐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물량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매도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 던져야 되는 거군요. 물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 꼬임이 오늘 그게 나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그러니까 한 2시 전후해서 6,200까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 매매였다. 이렇게 좀 5,200 죄송합니다. 5,200까지 밀렸던 이유가 반대 매매 영향이 좀 많이 컸을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장입니까? 어제와 같은 말씀을 오늘도.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고 그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카센터라고 표현하셨던데 우리나라 증시를. 카센터도 망해가는 카센터예요, 이건요. 이게 사이드카가 워낙 많이 발생되니까. 아니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 나오는 게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요. 대표님, 하루에 8% 말고 15% 정도 빠지면 2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그런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12%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은
진짜 열불 나는 게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해요. 그럼 비정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누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좀 해줘야죠. 그런데 그딴 소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자리 보존하려고 그딴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 지금 들어가서 레버리지로 놓은 게 얼마입니까? 56조래요, 56조. 그죠. 그게 아마 그 단일 종목 말고도 그냥 관련된 레버리지 ETF, 지수 레버리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합하면은 대략 정도 그 정도 금액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이 돈 모으려고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금 벌어보겠다고 갖다 들어갔다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녹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뭐가 잘못된 건 충분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 막 올라가서 구청 갔을 때는 우리가 잘했네.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와서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고 빠져나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럼 차라리 그냥 제가 안 되면 그냥 일단 거래 정지 시켜놓으세요. 3일이라도. 그 다음에 그 단일 종목 같은 주식들이요. 차라리 그냥 그래 놓든가. 그 다음에 단일 종목으로 거래해서 한 30만 원 거래해서 약간 충격을 소화시키든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는 또 뭐 내일 뭐 F4, F의 약자가 뭔지 알겠어요. 네네. 이거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한색이 뻔할 거 아니에요. 뭐 모니터링 하겠다. 액션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네. 시장의 취약점을 알고 그냥 돈을 다 긁어가고 있어요.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요? 어디 한톡톡도 아니고 외국인들과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요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HTS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한 열흘 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열흘 전으로 가보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선물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무 필요도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 선물. 어제 얘기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선물 가지고 오늘도 보다 보면 분명히 느끼는 게 주식 선물과 그리고 그냥 일반 본주와의 차이가 괴리가 막 좁혀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선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럼 뭐 당연히 빠지겠죠. 네. 그게 반등할 때마다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레버리지 쪽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좀 무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오늘 볼까요? 오늘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좀 됐겠지라고 하면서 오늘은 다시 좀 감아요. 다시 선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반등해서 밑에서 쭉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0만 개가 지금 넘어 있거든요. 지금 한 열흘 동안만 해도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레버리지 갖고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그거 눌러버리고 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합니다. 시장이. 이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들은 돈은 다 챙겨가고 있고 네. 아이고 한국의 에이팅비 또 발동됐네. 이딴 식의 시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뭐 확실히 뭐 거의 역대 월간으로 보면은 1위 하락률이니까 뭔가 이제 진짜 그 다들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서킷 브레이커가 정말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매매가 정지돼 있는 동안 오히려 계속 매물이 쌓이다가 한꺼번에 뭐 쏟아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뭐 완화 장치라기보다도 그냥 잠깐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우는 타임이죠, 장치인 것 휴식 타임. 예, 그리고 오늘 JP 모건만 해도 창구를 통해서 보면은 삼성도 600만 주 매수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외국인들의 이런 트레이딩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거를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고 사이드카도 사실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사이드카가 뭐 그냥 매일 일어나는 현상. 이번 달에 안 일어난 날이 한 4일인가 5일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도 VI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난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장치들은 다 발동을 하는데 네. 그 발동들이 의미는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패닉에 의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고객들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팔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신용을 제가 파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현금 갖고 계신 분들도 팔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지금은 실익이 없다. 근데 딱 하신 현물이에요, 현물. 네, 현금으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예. 분들이 실익이 없다, 팔지 마세요라고 해도 이제는 못 보겠어요. 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뭐 변동성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이고 그 공포가 극에 달하기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좀 받아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저 같으면 안 팝니다.
계속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냐면은 지금 설명을 해봐야 뭐 PER이 지금 4배 이하 이거 뭐 의미가 있나요? 네. 뭐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 코멘트도 이제 저도 이제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죠. 민망하더라고요. 화를 내세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는 한 25만 원대, 네. SK 하이닉스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 네. 가격대가 무너지면 투매가 급격히 나올 거라는 기사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익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 원부터 출발해가지고 30만 원까지 왔지만 5만 원에 풀로 갖고 계셨다가 지금 갖고 계신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 불타기라고 하죠. 네. 계속 조정시 사고 하면서 평가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그냥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고객들의 계좌도 열어보면 네. 이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아니면 하이닉스 직원이신 분들은 수익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수익이고 대부분의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뭐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관리 고객들 보면은 한 100억 이상 증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어디로 가버렸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간 건 없습니다. 시장에서 녹아버린 거기 때문에 녹은 거죠. 그 개인들의 피해가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31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잖아요, 대표님. 네. 하지 주식에 마세요. 따끔이 3천만 원이 있어야만 이제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변동성을 좀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리고 일각에 또 나온 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맞아요. 전문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게 거래하게 한다. 실효 변동성은 줄이는데 좀 영향을 줄까요? 다 녹여놓고요. 다 녹인 다음에 외양간도 사라져 있는데 가서 외양간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말이 다 되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뭐 지금 이래 봐야 그러면 저희는 다 녹았는데 그럼 허탈하게 매매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다. 그러면 또 차별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하고 그 된 사람들만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 있으라고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고 또 3천만 원에서 증거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이고 돈 맞춰놔야겠구나. 뭘 팝니까?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초토화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빠진 자리에서 더 빠진다. 이게 자정작용이 될 수가 없는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정책이 그러니까 좀 머리 좀 썩하면서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래 안 되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해서 대책이다라고 내놓고 있고 시장의 파동 보니까 이거 아니게 되면 뭔가 또 개선책이나 아니면 다른 걸 해놔야 되는데 계속 녹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뭐 폐지할 수도 없어요 지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강제 조치를 하셔야 돼요. 개인별로 한 20% 정도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던데요. 요거는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지금 눈이 확 뒤집혀 있어요. 그 손해 보고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보니까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데 물타기에도 주가 출렁 빠지게 되면 그냥 순간적으로도 밀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있게 되면은 이 아무리 대책이 나온다고 해야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지금은 영향이 어떻게든 피해 가지고 나 주문 계속 늘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게 영향이 될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차라리 그냥 다른 쪽에 좀 집중. 그리고 또 오늘 아까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이닉스 그냥 똑같이 했어요 실적을. 네. 실적 발표 예전 거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잘못했다고 막 20%씩 빠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적 잘 나와도 빠지고 실적 안 나와도 빠지고. 그럼 거기서 뭐 그러니까 지금 주가 보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 끝났으니까 다 집어던지는 꼴이에요. 그렇죠.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좀 개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똑같은 현상으로 봤을 때 뭐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죠.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도 영향을 끼치고 중국 반도체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우리만 그럽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중국 기업,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 거기서 멈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급에 따라서 그렇게 바바박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뭐 아무리 수급이 꼬인. 네. 그렇죠. 펀더멘탈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맞죠, 맞죠. 적어도 이 사이클의 고점의 징후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는 거기다가 밀고 있는 상황들로 보게 되면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고쳐보세요. 좀 안 된 거는. 그냥 자리 거기 있는다고 하더라도 고쳐서 내가 바뀌는 걸 보셔야지. 그냥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서 다 녹아다니는 이제 저희 계좌를 보면 아이고 분통 터집니다. 분통 터집니다. 확실히 손실이 커질수록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지점 반대 매매 좀 담보 비율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지점에서 이제 그 나오는 반대 매매 물량 그 담보 비율과 관련된 주식들은 저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확인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랑은 다른 거죠. 그 주식담보대출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네, 갖고 있는 담보 지정만 비중인 해준, 네. 거죠.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담보 비율 이제 뭐 100%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또 내일 또 우리가 반대 매매를 한 번 더 맞고 가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분이 한 1억 8천 정도가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네. 규모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현금을 어떻게 메꾸셨어요. 현금을 메꾸셔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융자받은 주식에 대해서 이제 현금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상환을 해가지고 140%를 겨우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맞추고 나서 땡 찍고 그러면 이제 3회차에서는 이제 다시 리셋이 됩니다. 네. 1회차로. 근데 오늘 다시 담보 부족 우려가 떴어요. 또 주가 빠지면 네, 다시 1회차입니다. 다시 1회차. 내일도 다시 1회차. 그러면은 내일 2회차 되고 다음 날 또 못 맞추면 또 반대 매매. 그러면 1억 5천을 부었어도 네. 또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그만큼 돈이 녹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근데 주식으로 담보를 메꿔버리면 신용을 메꾸면 이것도 미수가 몇 천만 원씩 나거든요. 다. 근데 그 미수는 결국 이틀입니다. 이틀. 그러니까 결국 이틀 안에 주식으로 담보 비율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다만 이제 수익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실이 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처음 내가 주식을 대출받은 금액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미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악순환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버텨왔어요. 중간에 반등 나오고 막 이런. 그렇죠. 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비율이 맞춰지고 뭐 조금씩 돈을 넣고 근데 이번에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정신 차릴 수 없는 구간까지 가버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네. 결정해서 장중에 이제 매도를 하죠. 팔아가지고 매도할 때 그때는 거의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나가면 안 돼. 제가 오늘 어디까지 있었냐면 동시호가 구간에서 가격을 한두 호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다가 안 나가 버리면 네. 또 이제 내일 많이 반대매매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니까 동시호가에서 계속 가격을 체크를 하면서 한 호가를 낮추냐 높이냐 이걸로 계속 고객들을 통화를 하는 구조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상단이 계속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소화가 돼야 네.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소화가 돼야 외국인들이 바닥을 좀 더 한결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될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전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고객은 저는 그걸 긋고 말렸어요. 긋고 말렸기 때문에 차라리 신용이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둘 다 안 좋게 돼버렸지만 전문 투자자로 저는 바뀌는 거는 저는 그나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 바뀌면 5천만 원 상향도 되지만 계좌 개설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어쨌든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못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문 투자 받는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득까지 따집니다. 그렇죠. 소득이 뭐 연봉 1억 5천 이상이어야 되고 전문 투자자가 되면 제가 전문 투자가 네. 아니었어요. 네. 오늘까지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걸 했는데 네. 갑자기 전문 투자 요건이 실제로 도입이 되면은 저는 이제 거래 못 하는 거죠. 그러겠죠. 매도밖에 못합니다. 들고 있는 걸 매도만. 매도밖에 새로 사지 못하고. 그렇죠. 아. 근데 그러면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논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흘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네.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물론 아직도 부동산 집값을 못 잡았지만 이거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다 보니까 어쩔 때는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묶어버리면서 이제 시장에서 못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시장 지금 현재는 뭐 이런 걸 논의 중이다. 자꾸 흘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내가 손해를 보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 나는 그 요건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준비를 하고 실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걸 막아버려야 그때부터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혓바닥이 길까라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거 좋은 표현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해야지 빨리 이거를 지금 그래서 저는 전문차 유권이 돼도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그 시장에 흘러나온 대비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신용 네. 140% 밑으로 내려가서 걱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돈 넣지 마세요. 절대 돈으로 메꾸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충분하게 한 160%나 이 정도까지 맞출 정도로 주식을 정리하고 그만큼의 마이너스 뜬 거를 현금으로 메꾸고 그러고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율이 확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버틸 수가 있지. 이거 간당간당 하다가 말씀하셨듯이 또 메꿨다가 또 또 빠지고 메꾸고 또 또 메꾸고 또 빠지고. 돈이 뭐 계속 나옵니까? 분명히 뭐 어디 대출 받으셨거나 아니면 끌어오죠. 네. 또 동생한테 아니면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빌려달래. 이거 계속 했다가 그분들 돈까지 다 끌어 들어가요. 그러다 결국에는 버티다가 반대매매 나가게 되면 반대매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로 계산이 돼서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오프라인 수수료 나가거든요. 하긴 그러겠네요. 하한가로 되면은 물량 하한가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도를 하는 거예요. 하한가를 안 나가기 위해서. 맞으려고. 그걸 딱 맞춰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예 크게 이만큼은 그냥 잘라낸다. 어차피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다. 레버리지를 쓴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게 되면 계속 물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사람 피 말립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대면 나가게 되면 그 피해 복구 잘 못해요. 그러면은 한 30% 남아요. 계좌가 내 계좌에 반대면 나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복구하려면은 2배 이상 벌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원본 그러면 이제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또 만나게 되면 계좌 날려먹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증인이.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마다 데일리로 숫자가 업데이트돼서 체크가 되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하는데 이 증권사들의 그 주담대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스탁론이죠. 예, 스탁론. 이거는 스탁론. 그게 더 무서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스탁론은 그렇죠. 예, 얼마나 지금 그 잔고가 있고 저희도 알 수 없죠. 예, 지금까지 얼마나 청산이 됐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2시 전후로 나간다는 소리가 있죠. 어. 그 업체 전화하면은 네. 대충 그 신용도도 살짝 그 크게 내가 부르게 되면 신용도도 검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0배까지 줍니다. 내 자산에. 네, 그 정도까지 하는데 즉각 그 10배가 내가 그럼 10%죠. 10% 빠지게 되면 바로 반대되면 청산돼 버립니다. 그건 보고 있다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내 돈 금방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손실을 보면 볼수록 그거를 메꾸려고 본주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쓰고 스탁론 쓰고 이렇게 베팅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실제로. 네. 아직도 수익이신 고객이 있는데 자기의 수익이 빠졌다는 이유로 레버리지 매매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네. 이거는 진짜 패가방신 길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현금 주식인데 그거를 팔고 레버리지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아 지금 시장이 이게 상승도 기대가 별로 없구나. 예, 일단 개인들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복구를 하기 조급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좀 두려우면서도 아 이게 진짜 막바지에 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한번 디레버리징 한번 점검 한번 국내 해주시죠. 시장에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제가 신용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신용이 지금 어떤 변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작년 7월이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조 정도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월 현재까지는 32조 거의 58% 늘어났죠. 닉스 전자 쪽으로는 10조가 늘었어요.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이 기준 가지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됐어요. 전반적으로는 한 13.9%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다른 거 팔아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거는 25%가 감소가 됐어요. 그건 더 판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4.6%. 내가 최외부로 이건 버티겠어. 그거 정리에다가 이거 산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뭐 미수 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네요. 그냥 돈 더 넣거나 이게. 계속 신용으로 물타기 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6월 24일 한 달 전보다 25%보다 31.5%까지 올라갔어요. 저 비중은 그 신용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인가요?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됩니다.
신용융자 잔고 금액은 고점 찍고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밀려요. 네. 밀리는 건 맞는데 거기다가 또 코스닥은 완전 지금 초토화돼 있지 않습니까? 반대 매매 산을 완전히 이제 시체를 넘고 시체를 넘어서 거기까지 가 있다 보니까 근데 코스피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도 빠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은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13.9%가 감소했는데 그 아닌 것들 25%까지 감소했고 이거는 4.6%까지 감소 안 됐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 더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여차하면. 여기서 전자닉스 주가가 더 밀리면 이제 저 물량들 신용 물량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내일부터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진짜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FOMC 잘 끝나야 되고 네. 또 빅테크 기업들 나오는 거 오늘 어디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둘 다 메타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해서 그래도 그나마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가가 그래도 좀 높이 붙게 되면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그런 현상 이제 하루 당일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뭐 지금 펀더멘탈 이상 없고 사이클 괜찮다 그러면 계속 가야 되면서 바이앤홀드 쪽으로 쭉 가면 좋은데 그걸 만들지 못하게 하는 수급 교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일 지금 분봉 보면서 매매를 조마조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만들어진 게 이게 시장이냐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도 떠날 거예요. 지금 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미국으로 갈래. 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가서 세배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세배짜리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차라리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는 좋아 보여요. 지금요.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저희가 답답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상을 좀 봤다면 이 바닥은 언제쯤 다질 수 있나, 위로 올라갈 트리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좀 차장님께 여쭤볼까요? 외국인 수급은 언제쯤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은 일단은 매도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외국인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죠.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3조 7천억 매도했는데 시장도 밀렸잖아요. 네. 과거에는 개인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전부 다 팔아버리니까 그게 막 줄줄줄 밀려버리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물량을 받아줄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의 부재로 인해서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계속 이제 막 팔다가 막판에 매수하고 요즘에 몇 번 계속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죠. 네. 네. 네, 롱숏 전략. 네, 계속 이제 단타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그것도 이제 주식 선물의 맥락도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쪽 수급을 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까? 물론 시장을 처음 되돌리는 건 외국인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이 좀 더 나와야 정말 잔인한 얘기입니다. 네. 예, 잔인한 얘기지만 더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나올 만큼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코스닥은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저는 반대매매 청산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냥 손절로 해서 코스피로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금을 깨서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팔아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뭐 포모 때문에. 그렇죠. 네. 건물 팔아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순간은 코스닥을 이제 팔아서 코스피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이제 코스피 중형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최후의 보루가 전자닉스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고봉이 올라 있는 거는 이제 전자닉스인데, 그 전자닉스의 가속도가 레버리지로 엄청나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반대 매매가 한 번에 퍽 나가야 저는 그때서야 바닥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천도 진짜 저희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일시적으로는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펀더멘탈 뭐 위원님께서 더 잘하시긴 하십니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M7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FCF가 중요하대요. 그렇죠. 실적 뭐 잘 나오는 건 상관없고. 언제부터 FCF를 봤다고? 저 옛날에 회계원리 할 때만 맨날 현금 흐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FCF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순간 시장이 빠질 때는요.
모두가 이래요.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유를 그냥 찾고 찾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꼬임이 풀려야 되는데 수급 꼬임이 풀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열된 개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왜냐면 외국인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트 조정 따위 없거든요. 뭐 리밸런스 이제 아니, 언기금도 리밸런스가 없습니다. 그냥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없이 결국에는 신용잔고가 좀 줄면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TSMC는 2배 레버리지가 없더라고요. 대만에서.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TSMC가 대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땐 좋았지만 이제 이거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빨리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되돌려야. 그러니까 뭐 MSCI 선진지수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잘못된 걸 되돌려놔야 그때부터 다시 정화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열된 개인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대표님, 요거 하나만 덧붙이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레버리지 하니까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돼 있나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총 레버리지 AU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총 금액을 보게 되면 거기 한 10조 이상으로 훌쩍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날라고 그래요. 네. 6조 땡가까지 내려왔습니다. 5조 정도까지 오늘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자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개인 누적입니다. 네. 좀 주춤하다가 물 타고 있습니다. 기네요. 예. 근데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더 사고 있어요 지금요. 금액은 줄어드는데 녹아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물 타는 거죠 이거. 더 심각한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가가 빠졌는데도 누적 순매수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좀 물 타면서 어떻게든 버텨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근데 아니,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물 타서 버티는 거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한다고 해도 어떻게 반등하냐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저점이 약간 만들어지고 그 고점도 그러니까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녹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수익 났다가 줄어들었. 그렇죠. 확실한 보게 다 알고 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네, 방향은 맞는데 참 그냥 녹아버려요. 대표님 주가 놀- 처음에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상장됐을 때 대부분의 가격이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만 원도 맞아요. 깨졌더라고요. 이게 정말 0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면 가죠. 수렴을 그러니까 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아마 계속 갈 때마다 이제 탄력도가 더 낮아집니다. 정말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다가 0원까지는 0으로 수렴은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제 5,000원대, 6,000원대 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코덱스 인버스 한번 보세요. 그것도 동전 주가로 갔다가 맞아요. 네. 200원, 300원 갔다 지금 1,200원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게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상장 폐지만 안 되게 되면 거기까지 갔다가도 올라오는 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레버리지에 그렇게 올인하는 것 같은데 그런 7,000원대 있다가 이거 다시 2만 원대 가게 되면 3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장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위에 있는 지금 거래되는 종목들이 다 레버리지 상품들이에요. 네. 레버리지는 진짜 타이밍으로 이격 많이 빠졌다 싶어서 그냥 차라리 좀 공격적으로 가볼까 들어갔다가 단타로 그냥.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은 이런 거에 당해요. 그러면 저게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있는 저 금액은 내일도 들고 가는 금액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로 보유로 된 금액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외국인하고 저는 별로 안 친한데 네. 알게 된 쪽에서 외국인들이 왜 지금 보게 되면 환율도 빠져 있잖아요. 1,450원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유가도 좀 내려왔고 그거 다 괜찮은데 왜 외국인들이 안 살까라고 하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증시는 영어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건네 들은 거니까. 네. 대한민국 증시는 변동성이 무지 커서 매매의 이익의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수도 그 있죠. 얘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다 이겨내고 바이앤홀드로 갈 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투기 상품으로 바라보다 말씀이세요. BBB급이죠. 채권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투기적인 시장에는 투기적으로 대응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딱 장착하는 게 파생 딱 장착하고 거기다 프로그램과 미차이까지 같이 딱 결부해서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선물이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매도했다가 매수를 했으니까 내일 올라간다. 그러다가 또 매도를 하니까 내일 빠진다. 이거 안 맞는 건데 이거 갖고 계속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거 가지고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걸 보신다면 베이시스예요. 선물하고 현물 차이. 그것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게 바뀌어진다 하면 그거를 유도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는 단순하게 그걸 봐서 선물 포지션이 맞으니까 그렇게 본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선물 같은 게 이제 그게 더 중심이 돼 있어 지금요. 그래서 그게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녹여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이. 네. 그 차장님 지금 뭐 수급이 확실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수급보다 그 수급의 이제 그 기초 자산이 되는 반도체주들이 그 펀더멘털이나 내러티브 상으로 요즘에 조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SK하이닉스 실적도 그렇게 주가가 장중에 거의 뭐 10% 넘게 빠질 만큼 별로였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6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왔고 영업의 이익에서 해가지고 뭐 90조 거의 100조 가까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한투에서 이제 조정을 했을 때 60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조정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다라면은 장 초반에 반등도 안 나왔겠죠. 계속 밀렸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내일 실적 발표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마진이 엄청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그래도 좀 주목해 봤던 거는 네. HBM4 양산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납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한투에서 목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낮춘 이유가 HBM3E에 대한 마진이 레거시 디램 LPDDR보다 낮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 협상이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3E가 납품되는 기간 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었었는데 이번에 컨콜에서 얘기 나왔던 거 보면 HBM4에 대한 것들의 수율도 잘 맞춰 나가고 있고 가격 협상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납품을 해줄 수 있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결국 공급을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HBM4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4E까지도 지금 현재 뭐 문제 없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내년 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컨콜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영업이익률이 마진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76%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 좋은 게 맞아요. 삼성은 86% 아닙니까? 네. 와. 그러면 내일도 아마 좋을 거죠, 당연히. 그리고 LTA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다라고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서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번다는데 주가가 왜 이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의 뭐 반도체 장비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직 그러니까 빌미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물론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M7이 확실히 주축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불편하긴 하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인지는 했어요. 근데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가 워낙 올라오니까 이거 중국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견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M7이 그걸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없으면은 또 AI 또 중국과의 패권에 있어서 속된 말로 창신 메모리가 중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이런 GPU를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잘못 만들어 찍어 누름으로써 AI 패권에서도 밀릴 수 있는 구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전쟁이다라고 볼 정도로 강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고 들면 반박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박할 수 없는 건 수급. 이거는 약간 뭐 흔히 말해 그 주식시장 영어로 셋오프로 예, 보면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책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이 반도체 셋오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를 네. 애플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애플은 신고가입니다. 네. 월봉 보면은 안 가는 듯 하다가 다 꾸역꾸역 왔죠. 쫙 꾸역 올라갑니다. 돈이 많아서 오른다고. 아, 왜 돈을 안 써서. 돈을 안 써서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AI에 대해서 투자를 저희가 알고 있는 투자의 그 네. 기본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움직임이네요. 또 FCF가 나오는 네. 거군요. 우리나라도 유보율 높은 기업들이 날라가야죠. 그러겠죠. 돈 근데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올라갔네요. 음식료 업종. 아, 그렇죠. 네. 아이고 우리도 타긴 타네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럼 애플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I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주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끌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죠. 애플을 판 이후 네. 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과 일단은 이제 단절한다. 그리고 구글을 선택했어요. 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데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줄이고 애플 비중 줄이고. 네. 구글은 애플을 많이 그러니까 현금을 잘 버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캐시 ATM 기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애플에 대해서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도 지금 구글에 대한 성장을 더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애플은 저렇게 되면은 내가 이 지금 어디든 가서 싼 메모리 갖다가 지금 저렇게 올라간 거 다 인정 못해. 어디 가서 뭘 쥐어짜든 간에 내가 다 끌어올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반대로 그러면 메모리는 저거 가격 저렇게 높은 게 애플의 입김으로 해서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반영되는 거죠. 네. 자꾸 이제 중국 가가지고 그거 가서 중국 내수 쪽으로는 그 창신껏 잡아다가 그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게 되면 애플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저거 나중에 확대되는 거 아니야? 애플이 로비해버리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또 다른 얘기로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이 한다는 게 지금 창신 메모리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의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애플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 쪽으로 어떻게 좀 해볼게. 그래서 거기 단가 맞춘 네. 낮은 거 그래서 거기 있는데 비싸게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 GPM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전략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좀 하게 해줘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가 이제 충분히 내년 가게 되면 성장률이 60%라면서요. 창신 메모리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해결이 될 테고 그러면 그걸 싼 거 내가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퉁쳐서 그러면 싼 걸 비싸게 팔고 싼 메모리 장착해서 비싸게 팔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냥 비싸게 파는 거 해서 마진 맞춰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애플이 그래서 그런데 얄미워 죽겠어요, 하여튼간. 네, 지들이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그 내러티브대로라면 애플과 CXMT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AI 반도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근데 그렇다고 CXMT가 만약에 쭉 밀린다. 그러면 또 저희는 안 좋은 것만 봐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또 이제 막 탄생한 애가 빠진 애가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또 이게 확대를 시켜서 우리는 안 좋은 것 갖고 반영합니다. 그냥 뭐 제대로 뭔가 트랩에 걸렸네요. 이게 이도저도 못하게. 전 세계 안 좋은 거 다 갖다 반영하고 네. 네. 거의 뭐 우주 전쟁 난 거예요 지금 외계인이 친구가 간 주가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대표님 좀 호프가 일어난 거죠. 네. 희망을 가져갈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 네. 저희가 반도체 쪽만한 아니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반등의 뭐 촉매나 트리거 뭐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들 뭐 이런 것도 혹시 없을까요? 제가 오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밀리면 밀릴수록 뭐 아무리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리면 밀릴수록 싸집니다. 그게 가장 이게 중요한 가장 거예요. 큰 호재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120만 원대 갔을 때도 네. 장중에 진짜 무지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막 그냥 죽어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죽을 주가냐? 120만 원대가. 네. 그리고 또 300만 원까지 갔다는 뭐 약간 뭐 오버슈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네. 그것까지 갔었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지금 한 달 반 만에 업황이 뭐가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쪽에서 주가만 이렇게 빠졌다고 하게 되면 이게 기회겠죠 오히려. 근데 기회라고 어제도 생각하고 기회였는데 오늘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기회를 이미 다 써버렸네요. 네. 20%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이 정도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싸지긴 싸진다라고 보시는데 반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많이 싸졌으니까 V자로 그냥 쭉 못 올라갑니다. 네. 왜냐면 이런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수급의 꼬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쭉 올라오게 되면 또 맞고 쭉 올라오면 또 맞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이럴 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게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게 되면 추격 매수했다가 내일 빠지니까 손절하고 이거 서너 번 하게 되면 계좌 금방 50%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진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시장을 좀 따라가 보겠다 그러면 쭉 올라오는 구간에 그냥 홀딩. 홀딩이 제일 좋죠. 근데 홀딩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오늘 던지신 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예. 못 참겠다.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뭐가 반도체 이제 끝난 것 같아. 네. 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던지신 분들 많고 그러다 한 20만 원대 올라오다 보니까 잘못 팔았나 이게 또 고민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쭉 올라온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 요 정도는 좀 덜었다가 줄였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해볼게 라고 하면서 1, 20%라도 줄이시고 그러다가 기다리게 되면 또 저항선 딱 들어오게 되면 또 약간 비질비질 빠져요. 그럼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와서 좀 밀린다 그러면 그때 다시 늘리시고 이런 거 한두 번만 하시게 되면 K 증시에서 살아남는 법 그게 장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차장님, 30일부터 SK 하이닉스 ADR과 국내 본주 간의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이게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단 국내 본주를 ADR과 교환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ADR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본주로의 교체가 좀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물론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하지만 그 프리미엄도 괴리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지금 상황에서. 네, 하이닉스가 빠지면 같이 쭉 밀려버리는 ADR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본주로 전환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주로 전환하고 여기서 다시 매도를 하는 게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4.5% 정도라고. 2.5 2.5% 얼마 네. 되지 않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본주 교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TSMC 같이 물량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상호 호환하면서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맞춰지는 수렴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겠지만 이 괴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바닥 시그널로 오셨잖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하는 게 네. 저도 좋은 것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빌릴 거라 생각은 못했죠. 그리고 뭐 아무도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들을 보면 서서히 이제 나쁜 얘기들하고 이제 절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진짜 많이 하락을 하긴 했구나. 이게 스탠스가 변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은 또 한 번 기회는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표님 얘기했듯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단적인 예로 뭐라고 보냐면 고객들을 보면 반등을 할 때 좀 일부러 파시죠라고 하면 안 팔아요. 올라올 때는.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밀릴 때 사면은 또 수익을 보는 경험을 최근 투자자들은 많이 있거든요. 맞죠. 네. 한 5월, 6월 요때. 그러다 보니까는 반등하면 그때 반등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아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를 팔고 네. 더 날아가더라도 기다리면 또 조정은 급격하게 나옵니다. 지금 변동성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내 판단,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딱 흐름을 타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아예 못하겠다 하면 그냥 연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현재 지금 찬바람 불 때 현재 주가가 그때도 지금 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거든요. 짧아지고 하루를 보고 내일을 보고 지금 미국 선물을 보게도 저도 막 다시만 눈이 떠지더라고요. 사장님 회복하면 정고점까지 어떻게 좀 가볼 수도 있을까요 올해? 올해요. 네. 정고점이 아니더라도 저는 절반 이상이라도 올라와도 이건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 게 또 지금은 막 공포에 지금 매료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환매가 돌고 다시 펀더멘탈에 집중하라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 보는데 그 펀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까지 펀더멘탈이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말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높을 거다. 대표님 정고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죠. 네. 네. 이게 근데 정리가 좀 끝나고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수급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조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정고점 그 이상 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는 지금 시점에 너무 기니까 올해 하반기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위원님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네. 좀 올해는 아직은 저는 올해 정고점은 다시 연말까지는 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작게 보시는 거 아니고 좀 크게 보셔야죠. 뭐 크게는 보고 싶지만 네. 근데 지금 뭐 댓글 민심창도 흉흉해서 아, 거기서 위원님이 이제 좀 보시는 강하게, 트리거는 뭐예요? 어떤 저도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격이죠. 수 있는 이게 왜냐면은 아, 너무 많이 빠진 거. 상반기 때 우리가 늘 문제로 제기했던 게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조정받고 네, 가야 된다. 맞아요. 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이게 반등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호로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마 그런 댓글 올라올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것들이 더 빠져야 이러면서. 된다. 네. 오늘 방송이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 바라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을 잘 넘겨야 된다. 내일 미국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FOMC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오셨죠? 저희 뷰 좀 해주십시오. 네, 블룸버그 기사에서 나온 거 정리를 해 보게 되면 네. 일단 간발의 차로 금리 동결 이런 거 좀 처음 보는 얘기 같아요. 네. 금리 동결이면 동결이지 뭐 간발의 차야? 빨리 차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가능성의 분포를 안고 들어가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빨리 끝나라 이런 느낌인데 그런 쪽에서 현 시점에 금리 인상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동결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긴축 정책으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보다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솔직히 지금 안 그래도 10년물이나 30년물 보게 되면 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저것도 부담이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오히려 노동시장에만 타격을 주는 부작용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은 물가를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이 이제 캐스팅 보드가 돼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AI발 수요와 생산성 향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발 수요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만 딱 보게 되면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네. 주변의 임금과 주변의 원자재와 이런 것들이 전기료 다 상승 뭐 이런 것. 그렇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기료죠. 그러다 몰아가고 있다 보니까 영향은 끼치는데 일단은 그들이 보는 데이터 앞쪽에서는 그렇게 막 들어오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아직 금리 인상을 위해서 과반수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인상을 많이 쓰시나 봐요, 이분들이. 네, 근데 뭐 동결파 이런 쪽에서 아버지까지는 이쪽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도 파월 저는 이 얘기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신 분을 왜 갑자기 끌어들여서 그래도 지금 팽팽하다고 하더라도 동결 쪽에 힘을 실어줬을 거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 논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만약 이번에 올린다고 하게 되면 올렸기 때문에 장악력과 관련된 쪽들은 거의 이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아직 뭐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의 에너지부터 올라왔던 것까지 데이터를 쭉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 동결이 우세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한번 들어온 거고 그게 연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하루 뭐 단기적으로 출렁 우리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는 또 그렇지만 출렁인 다음에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동결에 의미를 두면서 바라본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데이터는 계속 또 신경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를 해소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장 초반에 밀릴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분위기 우리는 안 좋은 거 다가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아침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9월 달 또 올린대. 이 얘기 나오면서 이게 연속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밀릴 겁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돌아올 것 같아요. 워낙 싸니까 지금. 그래서 그럴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별 변화가 없을 텐데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또 괜히 고민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왜? 그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 심리가 7월에 인상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제 느낌은 그냥 원래 그냥 갈 것 같아요. 동결로 그냥 가다가 눈치만 계속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 같고 이미 금리가 높아서
그들도 생각보다 좀 부담 요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